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전략산업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악재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또 네. 간밤에는 또 이 주력 제품 모델 Y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6% 반등을 했습니다. 뭐 그간 빠진 거에 생각하면 6% 정말 큰 폭의 상승이지만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는 계속해서 좀 하향 국면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게 중국산 싼 전기차들이 글로벌 시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은 점차 심화되는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는 가격을 올리기는 했지만 뭐 최근 한 1, 2년 정도를 봤었을 때 가격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우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 인상한 것만 가지고선 지금 시장 환경이 확 좋아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약간 좀 침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 연간 가이던스, 특히 판매 가이던스를 이제 주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마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연간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생각보다는 좋다. 아니면은 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피스커가 파산 수순을 밟는다. 이게 스타트업이 파산 수순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자금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기차 시장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원인은 뭡니까? 피스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산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직후에 이제 주가가 5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등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오션 EV라고 하는 전기차를 본격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양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자금 고갈이 본격화되는 이런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안 팔리니까 그런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뭐 차도 안 팔리고 그리고 초기 투입 자금이 또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피스커가 사실 자기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오션 EV를 생산을 해서 뭐 그렇게 초기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막상 생산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도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또 외면을 받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자금 경색으로 인한 어떤 이런 부도나 아니면 신규 자금 조달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장에는 악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진짜 전체적으로 전기차 분야는 좀 약간 찬바람이 계속 부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 중국 BYD 작년에 판매 대수가 302만 대로 집계되고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글로벌 전체 자동차 판매 순위에 10위 안에 들었어요. 9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배경이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국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로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쑥 오르면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BYD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늘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자국 내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확장을 하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은 메이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뭐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하게 된다면 이 순위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각국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조금에서 배제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BYD도 미국이나 중국의 현지 공장에 지어가지고 그걸 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매스 단계에서의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해서 시장을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중국 전기차가 이제 내수용을 넘어서 수출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현대차, 기아하고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상당한 경쟁 상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아무런 제약 없이 글로벌 시장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배터리 케미스트리나 아니 타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다변화를 하면서 예. 가격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EV 플랫폼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도 저가형 모델들을 투입을 하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초기 보조금 위주의 보급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가격 경쟁, 이게 자칫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 여기가 개발한 첫 전기차를 28일 중국에서 시판한다고 발표했죠. 이 전기차 기업들 더욱더 치열한 가격 경쟁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대비가 성공적일까요? 뭐 일단 신차 나오는 거를 봐야지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에는 약간 공급 과잉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는 계획을 상당히 좀 후퇴시킨 바가 네.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피스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선 시장에 진출을 했었는데 결국엔 파산을 맞은 것처럼 이 전기차 시장이 초기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자를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샤오미가 뭐 다른 가전 쪽에서 굉장히 경쟁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 쪽에서 성공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고전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쪽도 좀 볼까요? 저 PBR주 테마에 힘입어서 우리 자동차 주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팀장님께서는 당분간 소강 국면을 예상하시면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 1, 2월 달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3월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일본 차들 같은 경우에도 뭐 토요타 굉장히 강하게 오르다가 3월 들어서는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게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메이커들 대상으로도 좀 나타났습니다. 뭐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은 2월 달 판매 데이터가 약간 기대를 못 미쳤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차 시장이 상당히 수요가 부진한 게 확인이 되면서 가격 경쟁 리스크가 단순히 이게 전기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 전반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1월 대비로는 3월 달은 아무래도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했었던 한 달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해외 자동차사들도 3월 들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요. 네, 3월 들어서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이제 현대기아차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네. 그래서 좀 디커플링이 좀 나타났었는데 3월 달은 아주 모멘텀이 강한 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월 이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현대기아차가 1월 달에는 판매가 약간 부진했지만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판매도 1월 대비해서 3월 달이 훨씬 더 모멘텀이 강할 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이나 판매 볼륨도 3월 달에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3월 데이터가 발표되는 4월 초 주가 흐름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워낙 이제 환율 흐름이 또 좋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환율가 플러스 그리고 뭐 볼륨 효과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상당히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환경 규제 완화 모멘텀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 2분기부터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그래도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자,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 전기차 전환 정책의 속도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점, 이 점이 또 현대 기아차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완성차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뭐 이게 규제 환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은 배출가스에 따른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기차 목표 판매치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쟁 심한 전기차 시장에서 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예. 없는 뭐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시장 경쟁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벌금 리스크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선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프라나 이런 각종 어떤 인프라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전기차를 푸시를 한다라는 내부적인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나 중국산 전기차의 견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각종 어떤 보조금 정책들 이런 것들을 철폐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어떤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더 중립적인 스탠스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2030년이라는 당초 목표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6년밖에 안 남았다는 점에서 이게 너무 급하게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요 시간을 약간 늦춰준다는 거,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완성차 업체들 주저하는 정책,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라고 할 정도로 좀 비교적 괜찮았는데 이런 점이 우리 그 현대차나 기아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그럴 여지도 좀 있죠. 현대기아차 굉장히 주주하는 정책을 잘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주주하는 정책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주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있을까? 뭐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에 추가될 여력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워낙 재원이 풍부하죠. 현대기아차도 계속해서 캐시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익성도 높은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주주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은 풍부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돈 잘 벌고 그다음에 주주환원 잘하고 주가도 좋고 이러면 뭐 서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시장에 태풍의 눈이었던 전기차, 이것이 보조금이 축소되고 충전의 어떤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좀 약간 한계에 도달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대안으로 또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강세 계속 될까요? 사실 전기차에 약간 가려서 그렇지 하이브리드 차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좋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지금까지 담당을 해왔고요.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4대 중에 한 대는 하이브리드 차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보다도 보급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못 받았을 뿐이지 하이브리드는 꾸준하게 이제 성장해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작년 재작년 워낙에 전기차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전기차로 100% 간다. 하이브리드 같은 이젠 브릿지 같은 기술은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이제 보니까 전기차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도 공존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이 될 거고, 여기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가 시장 경쟁력이나 점유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하이브리드 차를 좀 타봤는데 네. 기름 뭐 속된 말로 만땅을 놓는다 그러죠. 꽉 채워가지고 가도 5만 원이면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 탱크가 크지 않죠. 그렇죠. 그걸로 1,000km를 가. 네. 그러니까 부산을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연비니까 당연히 이건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이 현대차가 올해 연구개발에 5조 원을 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SDB,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자율주행 등 핵심 사업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이겠다, 이런 보관인데요.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완전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나 아니면 어떤 공격적인 행보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후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 완전 자율주행차를 운용을 해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고로 이어지는 그렇죠. 케이스들이 몇 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명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거를 도입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ADAS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ADAS2, 레벨 2 수준의 ADAS 시스템이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하느냐 생각보다 큰 영향이 아닐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토파일럿을 주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 때문에 지금 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는 소송 리스크도 있고 뭐 인명 피해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후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의 어떤 선택하는 기준 중에 이런 첨단 전장 사양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드럽고 그리고 잘 작동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으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성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DV라는 건 그냥 완전히 자동차가 점점 이제 전자기기화되는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라면 괜찮은데 사실 가장 위험한 거는 그 휴먼 에러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는 차와 자율주행차가 뒤섞여 있을 때 네. 어디까지 그것이 저 기계가 감지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인데.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아주 해외 법인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인도 사업부가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IPO를 고려 중이다. 처음으로. 상장 시점이 이르면 올 연말이 연말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상장의 효과,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상장 프리미엄에 따른 주가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이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국내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뭐 인도 시장 보통 잘 나가죠. 그렇죠. 뭐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배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상장했었을 때 고가로 평가를 받아서 IPO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프리미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로컬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도에서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인도에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네, 뭐 사실 그러면 인도 법인이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인도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현지 법인들도 현지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시장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제 환경이나 그리고 어떤 외국 어떤 주변과의 독립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는 시장 장벽으로 일단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의 통제도 이제 굉장히 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로컬 메이커들과 비슷한 지위가 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또 이제 굉장히 또 밀접하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분리 상장을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는 워낙 독립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장의 어떤 효용성이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시장 특성에 맞춰가지고 네. 전략을 짠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자, 기아는 올해 오토랜드 화성의 PBV, 이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전용 공장 구축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PBV가 어떤 겁니까?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PBV 이제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즈된 차량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로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송용 뭐 밴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차량을 공급을 해주고 뭐 아니면 뭐 푸드 트럭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거기에 니즈에 맞춰가지고 차량을 공급해주겠다라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대규모로 어떤 고객사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미 뭐 수주를 받아놔서 뭐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앞으로 몇 대가 나가겠구나 이거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개된 이제 프로토타입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율주행 기술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 기술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구현이 가능할까 여기에 따라서도 판매 전망이 많이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차나 기아,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수준이 이미 글로벌 톱3 안에 드는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제 완성차 저평가로 상승 여력이 제한된 대형 부품주 주가가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주가 가듯이 이 부품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는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지금은 밸류에이션에 많이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부품사보다는 완성차가 더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완성차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가격 경쟁이 있다 보니까 부품 가격 단가 인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가지고 부품사들의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도 완성차가 오르면은 부품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네. 자, 상반기 벌써 이제 3월도 뭐 하순에 접어드는데 상반기 자동차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완성차 중심으로 가져가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판매 데이터나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4월달 이후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품사들은 단기 실적에 대한 약간 의구심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는 1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일 팀장께서는 부품주 중에 탑픽을 혹시 꼽을 수 있을까요?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랑 아까 말씀하신 인도 지역에서의 수혜가 가능한 업체들,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나 이제는 서현이와 화신 뭐 이런 업체들을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괜찮았죠. 연초 이후로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자동차주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전략산업 분석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